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체증권 투자 파트의 신영찬 과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찬입니다.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주제 다룰 거예요. 최근 이제 리츠 시장에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다룰 건데 유상전자와 이제 전환사채 작년에 이제 많은 리츠들 시도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잡음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 리츠가 이런 유상증자와 시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저희 영상들 이제 많이 봐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제 리츠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자산을 계속 사 모으면서 네네네. 이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외형 성장이 필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츠 자체가 배당 성향이 90% 이상이 나와야 네네. 되기 때문에 자본을 유보를 해두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새로운 자산을 살 때마다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혹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고 그렇게 해도 이제 네. 맥스가 한 60에서 65%. 네네. 국내만 해도 사실 60에서 65%면 굉장히 높은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상을 이제 전액 다 부채 조달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달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상증자와 어떤 시비 두 가지 방안을 많이 선택하는데 뭐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려면 먼저 CB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CB는 이제 컨버터블 본드라고 전환사채 줄임말이고요. 네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랑 이제 채권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 이제 일종의 이것도 메자닌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메자닌은 약간 선순위채랑 후순위채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여기에서는 부채랑 자본 사이에 있는 그쵸. 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조건은 이제 채권이다 보니까 역시 쿠폰 금리가 있고 네. 만기에 상환하는 금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콜이나 풋 옵션이라고 하는 조기 상환 조건이 이제 네. 발행자 또는 투자자에게 주어져 네.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일정 시기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환 가액이 있고요. 그래서 뭐 5,000원에 이제 전환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총 만약에 10,000원을 발행을 했고 전환 가액이 5,000원이면 나중에 보통주 2주로 바꿀 수 있는 네네.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이제 리픽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이 5,000원이었는데 네. 발행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뭐 4,000원, 3,000원 이렇게 내려가면 전환가액이 따라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2021년에 이제 원래는 이게 자본금까지 그러니까 액면가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21년 10월 정도에 금융위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리픽싱에 대한 조건으로 보통주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 네. 하향 리픽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70에서 100%까지 다시 올라가는 네네네. 상향 리픽싱도 네네네. 조건 적용을 해야 되게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사라졌고요.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가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품이 이제 전환사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핵심은 전환권이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이제 리츠드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이게 잘 쉽지 않다 보니까 CB 발행을 많이 늘렸어요. 이제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유상증자가 작년에 힘들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뭐 금리 문제도 있고 네네. 이제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문제도 있고 리츠 여러 주가도 가지 많이 떨어졌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할인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자본 조달을 하는 거는 이제 보통주 투자자에 대한 비용인 거죠. 이제 그쵸.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너무 맞아요. 비싸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좀 더 찾아보면서 확인을 했던 건데 국내 리츠들의 유상증자 과정이 굉장히 좀 리츠한테 불리하게 좀 네, 길죠 일단은. 구조가 마련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법상 사실 이제 뭐 이제 이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을 대상입니다라고 네네. 하는 신주 배정 대상일이 2주 전에 통지가 들어가야 네네. 되고요. 그리고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이 이 기간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라는 실권에 대한 통지가 2주 전에 나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 1개월은 걸리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전에 이제 롯데리츠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계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그런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요. 날 소개해달라 금융당국에 내가 설명을 하겠다. 왜 이게 문제인지 그 정도로 이 규정이 되게 투자자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츠 입장에서는 좀 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기고글에는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 상황에서 제일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 두 개는 더 낮은 가격 네네. 그리고 5%의 할인율입니다. 네네. 사실 뭐 길게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총 3번의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요. 네. 예상 발행가액이 최초에 공시를 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 신주 배정일쯤에 1차 발행가액이 나오고 네네. 구주주 청약일에 2차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네네. 이 2차 발행가액이 나오는 날에 최종 발행가액이 나오는데 이 과정 다 어떤 기준과 기준 A와 기준 B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의 5%의 할인율 네네. 그리고 어떤 금액과 어떤 금액을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의 5% 네네네. 할인율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일단 지금까지 국내 리츠들이 유상증자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 걸려요. 이사회 결의 이후부터 네네네. 실제 이제 구주주 청약을 하고 발행하는 데까지 네네.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때 기준 자체가 가중산술 평균 주가라고 하는 이제 전체 거래 대금을 네네. 전체 거래 주수로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나누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걸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이제 모 리츠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모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발표를 했었던 예상 발행가액 대비해서 최종 발행가액이 4에서 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제일 크게 났던 거는 1,200원까지 나는 경우가 리츠 있었습니다. 중에서요? 네, 그 주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발표를 했었던 우리가 얼마 정도 조달을 할 거다라는 총액 대비해서 마지막 최종 발행가액으로 조달한 금액이 작게는 한 80에서 100억 정도 차이 나고요. 줄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00원 정도 차이 났던 종목은 500억을 조달을 덜 하는 경우가 그러네요.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리츠 입장에서도 이번에 1,000억이 필요해서 1,000억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 1,000억이 최초 발행가의 기준으로 1,000억을 발표를 하면은 이제 매도 대금, 그러니까 자금 마련도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종목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발행을 그렇죠. 받으려면. 그리고 어찌 보면 그 500억이라는 차이가 상당히 큰 게 보통 유상증자 목적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자산 인수나 아니면 뭐 운영 비용이라고 했을 때 운영 비용이 그렇다 치고 자산 인수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자산도 인수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추가로 자금을 다른 데서 더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사지 뭐 하고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네네. 나중에 청약일이 됐을 때 다시 사는 분들이 이걸 팔기 시작하면 네네. 이게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시를 내면서 자금 조달한 자금의 활용 방안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걸 실제로 공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원래는 예비비를 이만큼 넣었다가 예비비가 없어지고 네네. 이제 자산 인수에 대한 대금도 점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면 결국은 유상증자를 그렇게 큰 규모로 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조달을 해야 되는 좀 난감한 그렇죠. 상황이 발생할 네. 수 있죠. 네. 그러면 리츠 입장에서는 사실 5월 전략은 원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증자를 해버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은 보통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불만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이 유상증자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더 큰 희석 효과가 발생하는 그쵸. 좀 악순환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유상증자 말고 다른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네. 했을 때 나온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지금 이 전환사채 CB랑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 아직은 활용된 적은 없지만 이제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BW라는 네네. 자산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약간 유사 자본 조달 방법으로 지금 리츠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CB의 있습니다. 그럼 유증이 아까 말씀 단점이 있는데 CB는 어떤 점에서 유증 대비해서 리츠한테 유리한 건가요? 사실 CB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사회 결의일부터 시작을 하는 건 똑같아요. 대신 이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이제 기준일로 해서 이 이전으로 한 달, 일주일, 당일에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구하고요. 이거를 기산일, 이제 기준일 당일에 가중산술 평균 주가랑 비교를 해서 네네. 더 높은 금액의 네. 할인율 없이 전환가액이 결정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에서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더 낮은 금액 그리고 네네. 5%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다 없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0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1,000억이 어떻게 결정될지 몇 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가 그 시점에 이미 결정이 돼요. 네네. 추가적으로 더 이제 주가를 더 보고 조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리픽싱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따로 네네.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발행되어 있는 CB는 이제 SK 리츠가 발행했던 네. 1회차, 2회차 이 네. 두 개의 이제 CB밖에 없는데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 리픽싱 조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사례를 본 데들이 작년에 정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CB 같은 매장이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넣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늘어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는 게 이제 자본 조달의 안정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네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리츠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조달 금리 자체도 이제 작년 12월에 SK 리츠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때도 쿠폰 금리는 4%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트리플 A 등급 회사채가 3년물이 5.14%, 그리고 더블 A 마이너스 지금 이제 네네네. SK 리츠가 네네. 확보한 신용 등급인데 네. 이 더블 A 마이너스 등급은 5.36%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1% 이상 싼 금리에 조달을 했다고 보는 그래요. 게 네. 그러니까 금리 측면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네. 사실 그 금리가 1% 이상 싼 이유는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네네. 가치를 반영을 한 거라고 봐도 되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면 좀 뭔가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사채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발행이 된다.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전환가액이 너무 싼 상황에서 네네. 발행이 됐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주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고 네. 사실 이 전환사채라는 게 결국은 보통주로 전환할 옵션도 주고 있고 그렇죠. 쿠폰 금리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네네. 유상증자는 이제 네. 보통주 조달을 하고 나면 이제 배당을 지급을 그쵸. 하면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가액, 발행 가액이 크면 클수록 사실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그 순이익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이 뭐 SK 리츠 첫 사례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투자자들 많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는데 해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리츠 역사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거기도 유상증자도 있고 이런 CB 같은 매장인도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이나 다른 어떤 뭐 유럽 쪽 이런 국가들에서는 CB를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것도 사실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약간 절반 정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제 홍콩이나 호주 같은 종목에서 호주 같은 국가들에서 좀 CB를 발행하는 경우가 네네. 가끔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최근에 확인했던 사례로는 이제 홍콩의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 링크 리츠라는 곳이랑 이제 호주에 있는 산업용 리츠 센츄리아 인더스트리얼 리츠 이 두 군데서 사실 CB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할증 발행이죠. 국내랑은 다르게 링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주가 대비해서 16.5% 비싼 금액에 조달을 그러니까 전환 가액을 설정을 했고요. 센츄리아 인더스트리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일 주가의 20% 비싼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달아놨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CB를 투자한 사람들도 이제 보통주를 투자한 사람들도 둘 다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야 되는 이제 그렇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예상충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구조는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 국내에서는 그 어떤 섹터에서도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카카오에서 발행했던 CB가 5% 정도 할증 발행을 했던 거를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걸 제외하고 저는 단 한 번의 할증 발행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CB를 한다는 거는 유상증자가 힘들다 또는 이제 자금을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바탕에 깔려있는 인식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리츠 섹터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보다는 CB가 뭐지?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CB를 제일 많이 발행하는 곳들은 바이오죠. 바이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쪽에서 CB를 계속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자한테 좀 우호적인 조건으로 맞습니다. 제시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회사가 조금 더 의뢰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할증 발행을 하면 다른 회사 CB를 사면 그만인데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기존 주주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예. 그렇죠. 사실 이 신주가 발행을 될 때 사실 CB나 유상증자나 마찬가지인 게 유상증자를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 주주한테 불리한 시기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도 사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그렇죠. CB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존 주주와의 어떤 이해상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뭐 CB나 유상증자 어떻게 다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서는 항상 리츠들이 그 문제를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신주인수급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하려는 데가 있나요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전환사채가 일단은 사실 원래 처음 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B는 이번에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활용하려는 움직임보다는 그냥 정관상 어느 정도 한도만 열어놓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방금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기 전에도 K리츠 위클리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요즘 리츠들이 고민이 많다. 이게 뭐 사실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자산 인수라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을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뭐 그러면 또 2, 3년 뒤에 우리가 또 답보 상태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라도 하겠다 뭐 이런 좋게 해석하면 유상증자나 CB 이런 약간 시도들이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가만히 냅두고 있지는 않고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이긴 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한편으로는. 근데 또 이게 또 당연히 이 과정들이 이제 다양한 주주들 있잖아요. 이게 기존 주주도 있고 새로운 들어온 주주 투자자도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은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리츠 쪽 입장도 그렇고 다른 투자자 입장도 그렇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사실 다 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가 만약에 그게 불리한 상황이 돼서 나중에 좀 이제 주주총회라거나 다른 리츠의 뭐 이사회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은 어떤 이사회 결의를 할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좀 그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게 사실 돈이 걸려 있으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당사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자금의 출처도 있을 거고 이 리츠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운영사라거나 아니면 뒤에 스폰서의 문제도 있을 거고 결국은 그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느냐를 모든 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데 저희가 자산 인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무리하게 인수하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었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의 워낙 생각이 다양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원점 돌아가면 투명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 합리성을 높이는 게 사실은 뭐 제일 좋지 않냐 이 생각이 드네요. 결국 지금은 좀 소통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좀 같은 결론을 좀 내리고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유상증자 CB 발행을 많이 썼는데 이제 쓰다 보면 항상 이제 부정적인 앵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리츠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로 인해서 뭔가 이제 불이익을 받는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주주들 분명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소통이 좀 미흡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데 보통은 이제 기존 주주에 대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이제 좀 더 리츠 시장이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